한국은 아시아 외모 순위 꼴등인데요. 유전자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고요. 저는 그래서 외모만 딱 봐도 한국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다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어느 길거리에는 한국인이 열등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에 아시아 중에서도 외모로는 꼴등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겨 한국에 왔다가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한국 방문 말미에는 도망치듯 한국을 빠져나오려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덩카이라고 합니다. 비록 중국 내에서도 깡촌 시골 인터넷을 하기도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가던 저였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저라는 인물이 아주 난 인물이라며 언젠가는 이 동네를 휘어잡을 위인이 될 것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자랐죠.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서 부모님께서 하시던 농사일을 물려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문득 중국의 도심으로 이사를 하게 된 동네 친구에게 믿기 힘든 사실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죠. 글쎄 진짜라니까? 내가 있는 광저우는 내몽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도심 지역인데 인터넷도 아주 잘 터진다고. 높은 건물들도 많고 여자들도 엄청나게 예뻐. 야, 너도 언제까지 그런 시골 깡촌에서 썩을 거야? 남자가 한 번 사는 인생 큰 도시에서도 살아보고 그래야 할 거 아냐? 친구의 말은 그야말로 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인터넷도 하기가 힘들어서 시내로 나가야 겨우 잠깐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친구가 이사를 한 중국 내 도심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손쉽게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무언가 응어리가 져있던 부분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도 은근히 이런 시골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과 농사시설물들이 있는 한 저는 이곳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질 것이 자명했죠. 우리 부모님처럼요. 그러한 생각이 들자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대도시에서 직업을 새롭게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저희 부모님도 생전에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이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크게 된다는 말이었는데 그런 의미로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셨거든요. 비록 시골에 살고는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과거 대도시에서 교육하시던 분들이어서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익혀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하는 그 일이 저에게 지금 닥쳤다고 생각했죠. 저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사일과 땅을 정리하고 친구가 있는 광저우로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같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평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될 뻔했죠. 오죽하면 중국인들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여행을 가는 것을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러한 꿈을 반쯤은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마음속에서 열정이 샘솟아 났습니다. 성인이 된 저였기에 이제는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전에 밥은 벌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다른 기술은 없어도 아버지 덕분에 영어는 곧잘해서 이와 관련한 직장을 빠르게 구할 수 있었죠. 직장이 자리 잡히자 저는 그때부터 결혼 상대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남자들의 평균 키보다 높은 167cm의 장신인 저였고 외모 또한 제가 나고 자란 동네인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출중한 미남으로 꼽히던 저였기에 한껏 자신감에 찼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만하게 광저우 도시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다녔고 실제로 몇 번은 헌팅에 성공을 하기도 해서 식사까지 하는 단계에 들어서기도 했죠. 역시 저라는 훌륭한 외모의 남자를 외면할 중국 여성들은 거의 없겠다 싶은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자신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죠. 덩카이. 어쩌면 우린 결혼까지는 힘들지도 몰라. 난 가난에 찌들어서 살기 싫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아. 난 결혼을 약속한 내 남자가 최소 27만 위안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우린 그저 즐기는 관계로 끝날 확률이 높아.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늘 우리 여자들을 속물이라며 손가락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게 현실이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게 대체 뭔 개소리지? 27만 위안이면 재벌이랑 결혼하겠다는 건가? 중국 도시에 사는 여자들은 죄다 저렇게 허영심 가득한 여자들 뿐인가? 젊은 중국 남자가 저런 돈을 어떻게 벌어? 저는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시 여자들이 깍쟁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저렇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제 막 취업을 한 저는 월급이 1,600위안 가량 되었는데 저 여성이 원하는 금액까지 모으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은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돈을 사용한다고 하면 적어도 2배 정도는 되어야 했죠. 즉, 계산상으로 잘해야 제 나이 40대는 훌쩍 넘어야 저러한 금액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때가 되면 또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몰랐고 제가 40대라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모아야 결혼이 가능할지도 몰랐죠. 그러한 생각을 하자 갑자기 결혼이라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저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믿어왔기에 이러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혼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아주 솔깃한 정보를 얻게 되죠. 덩카이. 그게 중국 도시 여자들의 실체야. 이제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되어버렸다고. 그렇지만 희망이 아예 없지는 않지. 나도 이곳에 이사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하고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열등해서 그들의 생김새가 아주 형편없다는 거야.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그들의 평균 키도 우리보다 작대. 그런 곳이라면 우리 정도의 외모의 능력자들이라면 한국 여자들에게 먹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 특히 덩카이 너는 우리 마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 불렸을 정도니까 한국에서는 충분히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어? 친구의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곳 중국 도심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비교적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 보니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서 좋더군요. 이러니 도심은 점점 발전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정보가 곧 돈이니까요. 특히 중국 도심에서는 바이두나 웨이보와 같은 중국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이 존재했는데 이곳에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섭렵했는데 주로 한국은 가난해서 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연중행사처럼 여기고 있으며 포장도로가 없어 흙길이 이어져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한국인들 때문에 흙먼지가 잠잠할 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외모에 대한 정보들에는 한 중국학자의 DNA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 하나가 눈에 띄었죠. 그곳에는 한국인들은 유전자 자체가 중국인보다 열등하여 외모적으로 볼품없거나 못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평균 신장에 관해서도 중국인과 비교하면 현저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었죠. 그러한 정보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더군요. 한국인들에게는 미안하게 되었지만 중국 내몽골의 얼짱 출신 나 덩카이가 이제 곧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지상 최고의 한국 미녀를 제가 이곳으로 데리고 올 테니까요.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떠나질 않더군요. 중국 도심의 깍쟁이 같은 여자들은 집어치우고 가난하고 순박한 한국의 여성들을 만날 생각에 최대한 한국행을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한국. 저는 한국의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벌어진 그 입 사이에서 흐르는 침도 인지를 못해서 누군가 보았다면 어디 한 군데 모자란 반푼이 취급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놀라서 반푼이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공항에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들 때문이었죠. 뭐야, 여긴 영화 세트장인가?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러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모습에 굉장한 이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남자건 여자건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훤칠한 키에 잘 빠진 몸매를 지니고 있었는데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진짜 유전자가 열등하다고 하는 그 한국인들이 맞나?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중국 내 인터넷에서 알아본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에 넋이 나간 상태였죠. 그리고 문득 어느 중국인의 인터넷 댓글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신 한국에 방문한다면 첫인상에 속지 말 것. 그들은 배우들이며 그 현장은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세트장일 확률이 높음. 만약 한국에서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그들은 성형외과에서 만들어진 가짜 미남 미녀일 뿐. 그들 중에서 자연적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 과연 그 댓글을 작성한 중국인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설명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곳은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일 것이고 저렇게 멋지고 훤칠한 한국인들도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물들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했죠. 내몽골 깡촌 시골에서 살던 제가 중국 대도시 광저우에 방문하면서 느낀 충격은 충격에 비할 바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을 보게 된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상태였던 저에게는 이러한 정보의 이질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충격도 잠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인들의 연극과 연출에 대한 허점을 단박에 파악할 법한 장면을 목격했죠. 그리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저의 입꼬리는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완벽한 척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더라도 내몽골의 쾌남, 나 덩카이의 매와 같은 눈을 피하지는 못했구나 싶었죠. 공항 내부에 보이는 한국인을 응시하며 그에게 자신만만하게 다가갔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에서도 큰 편에 속하는 167cm의 제 키의 위압감을 느낄까봐 근처에 갔을 때는 약간은 속도를 줄였고 어깨도 조금은 움츠려 주었죠. 나는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언뜻 보아도 중국인 평균 키 정도로 보이는 160대 초반의 키의 그 한국 남자는 제가 다가오자 의구심을 표하며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그런 그에게 조심스럽게 영어로 몇 가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였다고 해야 할까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러한 저의 질문에 자그마한 한국 남자는 저에게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더니 충격적인 대꾸를 했죠. 여기가 미국이야? 왜 영어를 하고 난리야? 사실 그가 저에게 한 대답의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충격으로 내몰았던 부분은 바로 그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국가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저에게도 익숙한 바로 그 언어. 중국어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 중국인이었어? 아까 다른 남자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던데 왜 갑자기 중국어를 하는 거야? 설마 내몽골의 절정 미남 나 덩카이를 보고 중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인가? 그래서 호감을 표하려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의 대답이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시비조였기에 그러한 이유는 아닌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왜지? 이러한 저의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중국인이지? 근데 왜 동포를 못 알아보나? 조선족인가? 어디에서 왔는데? 조선족도 중국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리 소국인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로써니 내가 한국인으로 보인다는 거야 뭐야. 에이 참 기분 나쁘게.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건넨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인. 그것도 조선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거의 현지인처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제가 진짜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가 중국인이거나 조선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딱 한국인의 모습 그 자체인 사람을 만났기에 저 사람은 분명히 한국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그 순간부터 저는 살짝 넋이 나가서 어떻게 숙소까지 도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 정도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는 그럼에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공항에서의 모습만을 단편적으로 보고 그것이 한국 전체의 모습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공항이라는 곳이 그 나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목격하는 곳이 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인위적으로 공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나라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질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그곳에 있던 잘생기고
펀치란 인물의 한국인들은 섭외된 한국의 1% 외모를 가진 배우들일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공항에 쏟아내는 에너지가 막대하다고 들었기에 그런 저의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었죠. 숙소에서 나온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한국 여성을 만나 여자친구로 만들고 다시 중국으로 데려갈 생각은 잠시 접어두었을 정도로 한국의 실체 밝히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고 말았죠. 어쩌면 딱 제가 생각하던 그 한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그것들을 보아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봐도 비디오더군요. 일명 중국에서도 한때 유행을 했었다는 킥보드였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유행이 끝나버린 녀석들이었는데 과연 중국보다 트렌드에 뒤처지는 한국이었기에 인제야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나보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진짜로 저의 입꼬리를 올라가게 한 것은 그것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킥보드는 말 그대로 주인 없이 길바닥에 내팽개쳐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 킥보드들은 누군가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아무 곳에나 버려둔 것이라는 말이었죠. 사실 이미 중국도 킥보드를 대여하는 사업들이 흥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체들은 대부분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아스라이 사라져 버렸죠. 대여를 위해 공공장소에 배치되어 있던 킥보드들을 사람들이 훔쳐가기 시작하면서 적자를 지속해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들 흑자는커녕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데 중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이런 사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인지 아직은 이러한 대여 사업들이 유지는 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한국의 거리를 거닐어 본 결과 한국도 이제는 킥보드 대여 사업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킥보드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저는 그야말로 자지러지듯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이상형, 아니 상상으로도 보기 힘들 듯한 초절정의 미녀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킥보드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뭐지? 저 킥보드의 주인이 저 여자인가? 버려진 게 아니었어? 말이라도 걸어볼까? 내 몽골 초절정 꽃미남인 나 덩카이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야.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중국분이신가요? 아, 한국분이셨군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혹시 이 킥보드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버려진 킥보드인 줄 알았거든요. 영어를 곧잘하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발음을 구사하던 그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미녀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았지만 그것은 연기하는 배우들에나 한정된 것이지 이런 길바닥에서 만날 줄 꿈에도 몰랐기에 저는 상당히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들뜬 마음은 이어진 그녀의 대답에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킥보드를 도대체 누가 훔쳐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건 공유 킥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셨나봐요. 저번에도 중국인 관광객 한 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이런저런 질문들만 해대다가 하얗게 질려서 가버리더라고요. 공유 킥보드가 뭐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으로 근처에 있는 킥보드를 찾아서 이용한 다음 이용한 만큼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바빠서 솔직히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엄청난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이라는 것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중국에서는 그냥 가게에서 킥보드를 빌린 다음에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그냥 길바닥 아무 곳에서나 사용하고 싶은 킥보드를 사용하고 또 아무데나 버려두면 알아서 수거를 해간다니.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제가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얻은 한국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분은 조금 전에 그 아리따운 여자분이 한국에서 예쁜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성분이었죠. 남자들은 또 나이를 불문하고 어찌나 관리를 잘했는지 피부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옷도 무슨 연예인들처럼 꾸미고 다니는데 주눅이 들어서 혼났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와서 결혼할 상대를 찾고 중국으로 데려갈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결정적으로 제가 한강공원에 갔을 때
그때야말로 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최고의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강을 거닐다가 우연히 아리따운 여성분을 목격했고 이번에도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말을 걸었죠. 저는 중국 광저우에서 결혼할 한국 여성을 찾으러 왔습니다. 당신이 제 이상형인데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신사적이면서도 절제된 멘트였고 아주 깔끔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온 그녀의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빙하처럼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 유부녀예요. 아이 셋 엄마에다가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기 남편이 오네요. 그녀가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곳에는 그야말로 한 명의 배우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청년과도 별다를 바 없을 정도의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남자였죠. 저는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떠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길래 저토록 동안의 외모에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들이 잘생기고 예쁜 것인지 질투가 날 지경이었죠. 중국 남자 평균보다 큰 키를 지니고 있던 저였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백설공주 옆에 붙어있는 7명의 그것들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도망치듯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되었죠. 제가 알고 있던 그 모든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기만된 선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